아니면 정치에도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물론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제가 물리학자고 뭐 기술을 좀 생각한 사람이라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물리적 피지컬한 그런 정말 기술력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재작년이고요. 벌써 한 1년 반쯤 됐는데 서울공대 교수들이 26명이 같이 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환율, 뭐 노사관계, 뭐 경제정책, 그다음에 정치제도 이런 것이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실제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실제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의 문제는 없는 건가? 이렇게 제조업이 문제가 되고 이 해양산업이 조선해양이 문제가 되는 게 순전히 금융정책 때문이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술력이 문제가 있나 하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얘기 나온 게 우리는 계속 쫓아만 갔는데 그리고 자원 투입이라 해서 그전에는 자본 놓고 사람 놓고 이제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성장한 거였는데 그 모델에 이제 한계가 왔다. 특히 이 전체를 보는 그리고 아주 선진 첨단 기술을 우리가 못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조선 사업이 이렇게 힘드냐? 2000년도 조선 사업이 우리가 세계 1위였습니다. 아주 부동의 1위였고 일본이 그 전에 1위였는데 우리가 따라가서 일본을 완전히 제치고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선박을 해달라는 그 수주가 급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 해양 플랜트라는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뭐냐면 그 유전 시추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바다에다가 커다란 시설물을 놓고 거기에 이제 뭐 유전을 판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하고 뭐 기술력이 하는 일이 비슷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돈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갔는데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해양 플랜트는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재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건설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조선업의 그 기술력으로 보면은 시공 능력이 좋아서 우리 건설도 다 그렇지만 이 건설하고 이쪽에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걸로 계속 이익을 내왔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거를 그 건조물을 설계하고 이거를 어디 가서 무슨 부품을 사고 하는 거라는 이쪽에 돈이 여기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이쪽에는 정말 노가다 일이고 힘을 드는데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선 해양 업계들이 여기를 가면 좋겠다. 여기가 이익이 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거를 뛰어들어 가지고 전체를 턴키 방식으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선진국이 회사들이 이걸 해주면 앞에 설계를 해주면 우리는 가서 그거를 시공하는 걸로 이제 이익을 그냥 참여했던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하겠다. 근데 이게 완전히 여기서 완전히 계획이 차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설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프로큐먼트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한에 맞춰가지고 잘 사와야 되는데 이걸 기한을 못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완공이 늦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돈도 많이 페널티도 물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손해를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10조 이렇게 손해 봤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많다고 하는 그 부분을 잘 모르면서 뛰어들었더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뭐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장대교 굉장히 커다란 뭐 현수교 같은 거, 인천대교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영종대교, 인천대교, 뭐 이순신대교.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 건설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다 우리 기술로 했냐? 영종대교는 초기 설계는 완전히 일본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인천대교도 초기 정말 앞에만 엔지니어링 이 부분은 일본, 캐나다, 영국 회사들 도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독자적인 기술 처음부터 한 거는 이순신 대교 이게 2012년인가 이제 완공이 된 건데,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 멋있는 그러니까
다리를 맺는다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지만 알고 보면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부분,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진국의 그냥 기술을 사오고 그 회사들이 했던 거죠. 사실 그쪽이 또 부가가치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조선해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그 엔지니어링 쪽에서 많은 그 건설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 부가가치에 많은 그런 쪽은 우리가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계 1등이다. 정말 D램 부분은 굉장히 세계 70% 가까운 저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삼성전자, 현대,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됐죠. SK 하이닉스 여기가 아주 큰 회사들이고 70%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모리 부분이라는 한 부분이고요. 비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반도체 그 프로세싱 하는 여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메모리가 들어가고 휴대폰에 그거를 프로세싱하는 그 정말 두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비메모리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도 안 됩니다. 한국이. 여러분들이 퀄컴에 우리가 뭐 몇 조의 그 기술력을 냈다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은 퀄컴이 인텔 이런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결국은 돈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건 우리가 참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한 부분에만 강국이고요. 게다가 이 메모리 반도체도 사실은 그 기술 그걸 처음으로 디자인한 그 개념 그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데 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처음에 디자인한 것들이에요. 장비는 미국에서 사오고 이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굉장히 잘한다 그러지만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부분은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어떤 때는 태양광 우리보다 훨씬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일본을 제치고 이 패널 이런 것들 다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래서 지금 이 부분이 보면 아주 핵심 기술은 없고 아주 첨단 기술은 없고 그리고 우리 생산은 잘하지만 그 기술은 중국이 막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우리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앞으로도 이게 간단히 해결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그 책에서는 창조적 축적, 이 상당히 오랜 동안에 이거를 경험을 쌓아서 아주 최첨단의 그런 경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고 중국은 그걸 어떻게 했냐. 이거 선진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인데, 능력인데 중국은 이거를 시간적으로 해결하지는 않고 그냥 땅이 워낙 넓으니까 여러 군데 한꺼번에 막 시도를 해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걸 택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참 빨리 쫓아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제조업이 힘드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말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는 어렵고 후진국이 쫓아오는 거를 지금 중간에 껴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추격으로 쭉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는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상당한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아주 잘 팔고 있죠. 근데 사실은 누가 돈을 버냐? 여기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라는 그 아이폰 여기에 사실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돌리는 그러니까 그 OS인데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는 머리 핵심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여기서 많이 벌고 있고요. 이 애플사가 이익률이 1년에 한 30% 된다. 매출의 30%가 이익입니다. 근데 삼성은 얼마냐? 삼성의 이익률이 한 10% 조금 안 되고요. LG는 0.1%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휴대폰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건 참 어렵고 이 애플처럼 이렇게 두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는 데가 돈을 버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 국책과제 연구를 하는데 성공률이 98%입니다. 그럼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참 잘하는데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같으면요 국책 연구과제가 성공률이 60%를 넘어가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될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할 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말 새롭고 혁신적인 걸 하는데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 하니까 98%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이 안드로이드나 이런 그 애플 같은 그런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오고 이게 노벨상이 안 나오고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그냥 그저 그럴 것 같은 거는 하고 정말로 새로운 거 혁신인 거 안 하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세계를 끌어가는데 이제 못하는 거죠. 이제 또 그게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 갖고 있는 지금 한계인데 여기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세계적인 새로운 물결입니다. 제가 여기 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에서 어려운데 4차 산업, 이 4차 산업이라는 말은 작년에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는 데서 얘기가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지금 모든 대선 주제에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 도대체 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냐?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18세기에 영국에서 처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1차 산업혁명, 그때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방직기계 그리고 증기기관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2차 산업혁명 뭐라 그러냐면 그걸 1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이 되게 된 게 여기에 전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전기가 공급이 되고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대량생이 되는 이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1819세기라고 그러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IT 컴퓨터가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이런 공정들이 다 이 컴퓨터로 컨트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21세기에 와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여기에 지금 말은 좀 이상했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많이 듣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이 우리는 인터넷은 사람이 이제 사람하고 뭐 이메일 보내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기계끼리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옆에 차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부딪힐 것 같으면 야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중간에 연결을 안 하고 기계끼리 이제 그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게 될 거고 아까 조금 이따 자율자동차 말씀드리겠는데 자율자동차가 되게 되면 이 자동차끼리 서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엄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딪힐 것 같으면 서로 피하고 이렇게 돼서요. 3D 프린팅. 이건 프린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게 그냥 이 종이에다가 문서 뽑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요. 프린터로 물건을 그냥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에서 이게 3차원 프린팅이라고 로봇.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세계의 산업 자체가 바뀐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알파고로 얘기하는 인공지능, 사람의 머리 같은 거를 기계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다. 그럼 꼭 번역사가 있었는데 요새는 구글 같은 데 들어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평창올림픽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될 텐데 휴대폰들을 하나씩 주면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 오더라도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거기다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돼갈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다 인공지능이고요. 이게 이제 산업을 굉장히 바꿀 건데 융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게 주고 하는 데가 구글, 페이스북, 이 전부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다 여기에 그냥 엄청난 그 노력을 퍼붓고 있고 돈을 엄청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산업 자체가 바뀌는데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로봇이 굉장히 잘하고 인공지능이 있으면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자동차 된다 그러면 운전기사 거의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 이 전화 교환원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기계화 돼가지고. 옛날에는 타이프라이터에서 타이피스트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타이피스트 없습니다. 아무도 안 씁니다. 이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다 바뀌게 되죠. 그 고용시장 문제가 될 거죠. 한번 요거를 제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바뀌느냐. 2015년에 6월에 이게 다라파라는 데가 미국의 국방성입니다. 아주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데인데 여기서 휴먼 로봇 챌린지라는 걸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걸 했냐면요.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방사선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예. 잘 안 들렸군요. 죄송합니다. 후쿠시마의 그 원전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방사성이 많으니까 사람이 들어가기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로봇이 들어가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해가지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로봇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국방성에서 생각해낸 게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러니까 조종판이 있는데 거기서 버튼을 누르고 뭐를 해라 하는 그런 그 과업을 주고 제일 잘하는 팀한테 저거를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거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것 같은 거, 이거 문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로봇이 참 잘 못해요. 우리는 사람 쉽게 생각하는 건데, 계단 올라가고, 이거 사람들 다 하잖아요. 근데 로봇을 이렇게 한다는 게, 로봇이 이게 잘 못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걷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문 열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무게중심도 바뀌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잘 하는데 이것을 로봇을 통해서만 하려고 그러면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처럼 여러 가지 실수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한국의 카이스트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로봇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예, 요거는 2016년 2월, 그러니까 8개월 만입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시죠. 이 뒤를 밀어냈는데, 딱 하고요. 이걸 들고 올라가라. 그럼 이제 사람이 자꾸 앞으로 좀 방해하는 것 같잖아요. 결국 이거 들고,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 같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저 보십시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납니다. 이거하고는 참 다르죠. 6, 8개월 만에 이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빨리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문 열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이 변화가요. 2015년 5월하고 이게 2010년 8월 2월이니까 8개월 사이에 이 변화가 일어난 건데 무슨 차이냐? 이게 인공지능의 차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인공지능으로 배워서 로봇이 여기서는 사람이 다 이렇게 해 계단이 있으면 얼마 높은지 재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디뎌라 이렇게 다 가르쳐 준 건데 인공지능에 하는 이 기계 그러니까 러닝 이거는 이 로봇이 알아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이것을 보시면 야, 이게 정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둑에서 이거 이기는 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자동차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운전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하고 이 자율자동차는 구글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 전역 둘이 관계없는 회사 같은데 서로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이거 중국에 있는 구글 같은 회사예요. 그 BMW 같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옛날에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회사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자율자동차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나 보시면요. 잘 안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손을 완전히 띄고 있고요. 요걸 보시면 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노인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이게 지가 막 가니까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실제로 이제 이거 자율자동차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다음에 이 한국에서도 곧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터 사이클을 이 로봇이 운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탄 게 아니고요. 로봇이 하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이제 자율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거를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제가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 그 열리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가전제품 하는 회사 거기에 전시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런 자율자동차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도 곧 그게 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생각하시면요. 자동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당연히 있어야지 타고 갈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자동차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애플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구글 같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 자동차를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운전해주고 하여튼 뭐 그냥 자동차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할까? 자동차 타고 가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이 엔터테인먼트 하는 뭐 아이튠즈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거다. 근데 실제로 이 돈 버는 거는 누가 버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이익을 제일 많이 나누는 데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 회사가 제일 돈을 많이 벌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움직이는 애플 같은 회사가 돈을 벌 거고 제일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이 자동차 좀 만드는 회사일 거다. 여러분 아마 이 PC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PC 이거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되게 돈을 못 법니다. 뭐 옛날에 데일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우리 뭐 삼보드 컴퓨터 다 망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돈 버는 거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돈을 벌죠. 조금 그건 소프트웨어로 벌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 하냐? 인터넷으로 음악도 받아보고 뭐 동영상 받아보고 하는데 그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네이버가 4조 정도 조금 넘는 매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익이 얼마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4조의 매출이 있는데 이익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직원이 몇 명이냐? 본사의 직원은 지금 1000명밖에 없습니다. 1인당 이익을 10억을 낸 거예요. 삼성이라는 데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뭐 4조 이익을 냈다는데 매출액은 40조, 뭐 50조였거든요. 10% 이익을 내는 건데 이 네이버 같은 회사는 25% 내고 구글은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유튜브 이런 걸 사면서 얼마인지 지금 구글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 돈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그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지금 고민이 이 직원들은 자기가 평균 1인당 10억의 이익을 낸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질까 하는 그 기대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어떻게 또 투자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조 매출액이 대부분 광고인데 신문 방송을 다 합한 광고 매출액보다 네이버 매출이 큽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만들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돈을 좀 벌지만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네이버 같은 사람들 회사거든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자동차가 돼도 마찬가지로 될 거라.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이건 잘해요. 이거 잘 못합니다. 거기다 이거는 다 더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스타트업 뭐 이렇게 일본도 있고 이 독일, 중국은 중국 꿈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뭐 그냥 일본의 예를 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참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직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일자리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일자리가 작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40%가 사라진다. 심지어는 기자도 없어진다. 변호사도 없어진다. 아마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요새 기사 중에서 주식 기사, 그다음에 뭐이 그러니까 스포츠 기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계가 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주식이 뭐 얼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 빤하기 때문에 사람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변호사, 미국에 이미 미국은 이제 판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제일 중요한 게 그 판례가 뭐가 있나 찾는 거였는데 그거 다 지금 인공지능이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천대학에 IBM에서 하는 게 그건데요. 이 가천 의대에서 그걸 들여왔다 그러는데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 증상을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이 기계가 다 옛날 걸 찾아가지고 너는 뭐일 가능성이 많다. 무슨 이거를 갖다가 검사를 해봐라. 이런 걸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다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그 컴퓨터가 그 데이터베이스 다 갖고 있고 그냥 해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정확화되는 겁니다. 보통 의사보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기자 뭐 이거 다 없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회계사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예측을 해봤더니 5년 동안에 710만 개 밀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게 210만 개 생겨서 순 감소할 거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 65%는 현재 없는 직종에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막 바뀌니까 세상이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전화기관은 없어지고 뭐 이 타이피스트 없어지고 하는 식으로 지금 있는 직업 중에서 많은 직업이 실제로 20년, 10년, 20년에 없어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건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직업이 없어지는데 이게 골고루 없어지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정말 돈 있는 사람, 구글이 돈 엄청 벌고 네이버가 벌듯이 그런 회사들은 점점 커지고 실제로 이 다른 능력이 없고 그냥 손발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기본소득이나 이런 데서 정말 사람들은 기본으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뭐 로봇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로봇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로봇이 그 공장에서 그 밀도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로봇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 이제 사람이 일하는 걸 로봇이 하니까 옛날엔 사람이 일해서 임금 주고 거기서 그러니까 세금을 떼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을 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일을 대신하니까 로봇한테다 세금을 떼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이 낙관론, 비관론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약간 비관론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만두면 좀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정말 불균형을 없애야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그래서 아까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의 65%는 자기 지금 없는 직업에서 일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칠 때 있는 직업에 맞춰서 가르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이라는 게 암기식 교육이나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새로 상황이 생길 때 거기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해야 되고요. 기계가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키워서 예술적 감성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업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 새로운 회사가 생겨야 될 거고 창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게 이제 뭐 안철수 대표가 하고 다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교육혁명, 창업혁명, 과학혁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당연히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생산성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동의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좋은 일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제대로 분배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48시간 일하지 않고 뭐 40시간 일하고 나눠 가지면 좋은데 그건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승자독식이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일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세계가 되면 직장이 없어서 그냥 지금 제도를 그냥 두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거는 정치하시는 분들
이 그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는 건 정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다 살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지금 기술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술의 트렌드 경향성은 점점 더 그러니까 지금 불균형 그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우리나라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행인 거는 이거 누구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전체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알파고니 뭐 이런 것들이 잘 적응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너무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볼 건 없고 우리도 잘 갖춰서 빨리 하면 그러면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옳은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그 4차 산업혁명 그와 결부된 교육혁명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요번 대선에 그게 메인 슬로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안 대표님도 자꾸 4차 산업혁명을 자꾸 앞장 세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문제가 다수의 국민들의 이해관계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은 국민들과 관계가 되고 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문제를 자꾸 메인 슬로건으로 내세웠을 때 국민들에게 메시지 전달이 되느냐가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이어서 저도 지금 사실 우리 문채고 의원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를 강의한 지 한 10년 되는데 강의 제목을 정할 때 이거를 정보사회, 이유사회를 개념사회론 이래갖고 애들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프로슈머 사회론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꿈의 사회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의 일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지금 오는 거를 잘 모른다고 스스로 말은 하는데 사실은 와 있고요.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면 말씀하신 부터 증기부터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 중인데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까? 그러니까 AI를 설명할 수 없이 이세돌하고 바둑 두세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듯이 그런 좀 영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동일선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안철수 우리가 대선 후보를 말하면 진실된 사람이고 뭐 교육혁명을 이룰 사람, 뭐 4차 산업을 이룰 사람. 교육혁명까지는 알겠는데 4차 산업 말은 하는데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줘야 되고 그래갖고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 문재인과의 차별성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안철수, 진실된 사람 이것이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그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좀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캠프에서랑.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예를 들어 산업을 분류하는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거지 1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국민들 대부분이 구분을 못해요. 지금 질문자도 그러시잖아요. 1차 산업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때 농업, 2차 공업, 3차 서비스 이렇게까지만 배웠지 4차는 정보, 의료 이런 산업을 얘기하고 5차는 뭐 패션 이런 걸 얘기하고 농촌에서는 6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우리 안 대표께서는 뭐 의료 분야, 정보 분야의 어떤 권위자니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촌 문제는 아무 관심도 없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지역 구민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 이게 우리가 이제 전기기관 때를 1차 산업혁명, 또 전기가 이제 2차,
3차 산업 이제 어떤 그 IT가 부과된 4차 산업혁명의 4차를 얘기해야 되는데 산업을 분류하는 4차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필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말씀 드리고요. 저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4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할 때는 지금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 거고 정규직 비정규직은 그래 문제인데 우리 국민당에서 이야기하는 4차 산업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이게 어필이 돼야지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4차 산업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그 서민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재벌보다는 서민 중심으로 경제가 되고 이런 걸 기심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이야기는 우리 박지원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한테 좀 할 이야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 가면은 그 시골 쪽에 계신 분은 도농에 가면은 농업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 그러니까 생명공학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우리는 지구당 위원장이니까 현장에 민원을 가지고 우리 대선을 치러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농업생명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00만이 매일 파산하고 가정 해체되고 버려진 아이들이 한 30만 됩니다. 또 청소년까지 한 90만 돼요. 그럼 제도권 밖에 있는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혁명 개혁한 건 좋은데 항상 버려진 아이들, 제도권 밖에 있는 애들이 지금 우리 그 선거 캠프에서는 외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무관심한 걸로 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로 돼 있는데 2030년까지 로드맵이 현재 돼 있습니다. 이 정책 자료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2030년까지 중부담 중복지다. 그 저는 이제 그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 우리 국민의당의 우리 안철수 대표는 컴퓨터, 융합, IT, 생명산업, 농업, IT 이 전부를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론 이제 다른 그 부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창출해서 이 소득은 천문학적인 소득이 된다. 우리가 융합한 산업 물질을 그 철강보다 100배, 1000배 되는 강한 실물질을 우리는 세계 지금 경쟁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이것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사람이 바로 안철수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전도사가 돼서 이 맑은 정신을 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국민의당 입당해서 이 국민의당 가지고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고 이 많은 돈을 벌어서 중복지 중부담을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우리는 도입한다. 가정에서 노인복지 지금 15만 원, 20만 원 주는 것을 우리는 2030년까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줍니다. 저는 노인단체 가서 노인 축사를 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노인들이 박수를 치고 아 역시 안철수구나 이런 이제 그 박수가 나오는데 이런 현실적인 데이터가 우리 그 대선에 나가는 우리 로드맵 설명서 이게 나와서 우리 지구당 위원장을 통해서 당원들한테 이게 전부 다 배포돼야 우리가 정권 창출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질문하시는 겁니까? 네. 마무리 발언 시간이 있으신데 질문이신가요? 지금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 현실 문제는 다 옳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살고 있고 대통령 후보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강의도 우리 오세정 의원님하고 신용현 의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부탁을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무총장께 반드시 넣었죠. 오늘 저는 핵심인 게 이 강의고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으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위원장은 그만큼 손해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께 KBS 토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DJ가 엘빈 토플러 등 미래학자들의 책을 읽고 정보화 시대가 온다. 주부들이 밖에 나가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냉장고 온도가 조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돼서 정보화 통신 산업 발전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핸드폰 팔아서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팔아야 됩니까?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이거 방금 오세정 의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장 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이런 문제를 좀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어제 저녁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탁 귀에 알아듣게끔 가장 쉬운 말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오늘 듣고 메모를 하고 굉장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대로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점했습니다. 그때 제가 안철수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최순실이가 써준 원고만 읽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냐? 나는 전문가다. 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은 좀 서운해가지고 비서가 써준 원고를 읽는 대통령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나는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이것이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 중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이 안철수다. 어제 깜짝 놀란 어제 대구에서 아주 그 안철수, 손학규 두 분이 디베이트를 했어요. 기자들 앞에서. 또 첨단 과학의료단지에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융합대학원을 손학규 대표가 만든 거 처음 알았어요. 이 두 지도자들이 과연 미래를 보고 했구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융합이라는 것도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 얘기 듣고 알았는데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았으니까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대로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대비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득표에 반드시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제 판단이 옳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박정 대표께서 다 대답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한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일부 학자들은 제4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제3의 물결과 정보화 얘기했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도 좀 사실 저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도 이게 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다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안철수 대표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한테 이 각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걸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연구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교육혁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람들한테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창업에 관한 거 그건 이제 아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할수록 그걸 할 수 있도록 저기 연구에서 노력할 거고 또 아까 중부당 중복제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상당히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이게 잘 안 알려질지 모르겠는데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자료들을 다 탑재를 해놓을 겁니다. 연구한 것들을.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홈페이지 그 주소가 이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people21.or이잖아요. 근데 이거 거기 앞에 i만 붙이면 됩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뜻에 ipeople21.org
5월 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원에서 갖고 있던 그동안의 연구한 자료들, 그 중부당 중복제에 관한 그런 자료들도 있고 앞으로 계속 올릴 테니까 혹시 거기 또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그런 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저희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 토론에 도움이 되게요? 계속 토론하자고요?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잘 안 잡는 사람인데 우리 당에 약간의 기여라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의 이 4차 산업혁명과 이 교육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특집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바이버방에 브리프한 것도 있는데요. 예, 예. 지금 미국은 지금 이 교육, 이 기술의 이 팽창,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사회가 이걸 지금 뒤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교육 방식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는 그 쌍방향 교육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전통적인 학사, 석사, 박사 이런 학위 방식이 아니라 드론 예를 들면 그리고 3D 프린팅 이런 것에 관한 세부적인 디그리를 나누고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대학에서 학위를 주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을 실생활의 자격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우리도 그 교육에 있어서 어떤 발상의 그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은 주로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특허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퀄컴과 삼성이 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저는 변호사로서 이 저작권 이 소송을 통해서 전 세계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과연 이런 첨단 산업의 주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천재형 인물을 양성해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인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가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월한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양성이 되는 시스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결과가 돼버렸는데요. 네, 앞으로 토론과 또 여러 가지 구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예? 그만 뭐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공개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직접 하십시오. 직접. 예. 그리고 혹시 저 원장님 주문이신데 실무자 혹시 안 오셨나요? 아까 그 발제하신 거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좀 메일로 보내줄 수 있는지 주문이 왔는데 예, 메일로 한번 그 실무자한테 좀 지시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박 2일에 어떻게 보면 장시간 우리 연수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박지원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끝나면 우리 지역위원장 미팅 회의 잠깐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하시랍니다. 1분만 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막상 질문을 드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4차 산업혁명을 정치적 용어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계신 분들 힘을 빌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단지성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10년을 정보화 이후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빨리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 힘을 빌리는 그런 자리를 지도부가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30초로 줄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래 국회의원하고 전화를 한번 통하려고 하면은 간밤에 돼지 꿈을 꿔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한번 만나려면 용꿈을 꾸어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이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각 시도당에서 새 후보를 또는 집회를 할 때 참여하는 것이 최소한 새 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초라함은 의원들도 지역위원장들도 다 가셨지만 기자 한 분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 우리 39명의 국회의원이 다 참석하고 있었으면 기자들이 남았을 겁니다. 무슨 싸움이라도 벌어지는가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할 건 반성하고 넘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정동영 위원장이 국가 대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는 열변을 토해 주셨고 오세정 의원님의 제4차 산업혁명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의 문제이고 우리가 미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 대통령 후보는 써줘도 못 읽습니다.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라디오나 TV 인터뷰하면서요. 원고 써준 대로 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하다가 시선이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저거 틀렸다 합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후보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얘기는 우리 후보가 약합니다. 저도 미래에 대해서 알았으면 대통령 후보 나왔을 겁니다. 현실 정치는 제가 잘합니다. 싸우는 것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잘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금 우리 정도원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이걸 어떻게 쉽게 금세 국민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센텐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정책연구원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부 기자도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경제지 정치부장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엄청나게 우리 후보를 평가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자 합니다. 오늘 또 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치고 나갔고 지금 정치권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비문 민주당 의원들이 30-40명 모여가지고 개헌 문제를 논의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개헌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말 안 하면 누가 말합니까? 정치인도 말하고 국민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듣고 제가 여기서 아까 정동영 의장 말씀할 때 올렸습니다. 기사가 두세 개 떴습니다. 문재인이가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도 지적하면서 현실 문제도 얘기하면서 미래로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촛불 집회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드 문제도 괜히 우리 당에서 긁어부스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들끼리 싸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안철수는 사드 배치 찬성한다. 손학규, 천정배는 죽어도 반대한다.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그걸 서포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슈를 앞으로 당에서 가져오지 않고 그 후보들에게 던져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호남 중진 의원들이 저한테 안철수 편든다고 왕따시켰습니다. 안철수 측에서는 안철수는 안 보이고 왜 박지원만 보이냐 해가지고 왕따시키더라고요. 그 왕따시킨다고 샌드위치 된다고 저마저 안 하면 됩니까? 요즘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가급적 우리 새 후보한테 얘기해라. 우리 천정배 대표가 얘기를 잘 안 해서 내가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왜 말 안 하냐? 말 안 하려면 대통령 후보 왜 나왔냐? 내가 나갈 건데. 내가 사실 천정배 대표하고 담판을 지었습니다. 호남이 필요하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를 나가든지 당대표를 나가든지 당신이 정해라. 자기가 대통령 후보 나간다고 해서 그럼 내가 당대표 나가겠다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나왔으면 활동을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들이 자꾸 생산해서 해나가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이깁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후보 하나도 아닙니다. 후보는 문재인입니다. 심상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후보 나와봐야 그건 아닙니다. 두 당 합쳐서 한 30%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절대 박근혜가 살아있으니까 거기는 통합 단일화 안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지고 합쳐질 겁니다. 보수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과의 싸움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탄을 4번 맞았지 않습니까? 리베이트, 탄핵정국, 반기문, 안희정 태풍 봅니다. 이걸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태풍은 강하지만 오래 절대 못 갑니다. 선거도 보십시오. 바람 불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가지. 그래서 뒤집히는 거지. 이게 한 40일 못 갑니다. 안희정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죄송합니다. 이재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 당 후보하고 둘인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 후보들이 시험을 봐도 훨씬 잘 볼 사람입니다. 저 잘하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 더 고생하시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가급적 오늘 수도권 위원장들은 좀 전화하셔서 광화문 집회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당은 참여만 합니다. 민주당도 참여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에서라도 가시면은 가까운 곳에 참여라도 해서 저한테 그 깃발 들고 가는 것이 헌정치라고 했는데 깃발 들고 가서 국민의당도 왔구나. 그걸 쳐다보면 국민의당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자. 그래서 위원장님들 회의하시고 저는 서울 가서 참여하고 오늘 목포로 갔다 내일 광주에서 강연하고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이깁시다. 국민의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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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현실 정치를 가장 잘하시는 박지원 대표님과 미래 정치를 가장 잘하시는 우리 새 후보 힘을 합치면 필승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1박 2일 연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수 원장 처음 맡아서 첫 연수인데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민의당 정치연수원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11시 반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으로 공식 연수는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이성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지역위원장님들의 우리
회의를 잠깐 하도록 할 테니까 지역위원장께서 함께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